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그 중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중학교 1학년 된 학생들이면 몇 년생이에요? 2013년? 그렇구나. 2013년생이구나. 자, 2013년에 태어나서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우리 친구들 이제 국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또 저희가 뭘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 앞에 그 국어 과목 전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뭘 하는지는 같이 중학교 1학년 담당하시는 조은별 선생님이 설명하고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제가 맨날 하는 건데 뭐가 있냐면요. 그 확실하게 목표를 정하고 가야 돼요. 언제나 뭘 할 때든지 간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할 때는 목표 설정이 좀 중요한데 학원을 다니는 목표가 뭘까요?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국어 학원을 다니는 목표는 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가 있냐면 국어를 잘하는 게 뭘까가 약간 애매해요. 국어를 잘하는 건 뭘까요? 이때 이게 사실은 국어라는 과목의 문제인데 국어 과목에 되게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국어를 잘하는 애는 이런 애여야 돼요. 약간 어머니들 마음속에 발표도 잘해야 되고 책 읽기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뭐 뉴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뭐도 잘해야 되냐면 글짓기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토론도 잘해야 되고 나가서 뭐 토론 대회 나가서 상도 좀 타오고 뭐 글짓기 하고 도서관에 가서 자기 취향의 책을 찾아 읽고 이런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국어 과목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애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그 모든 이미지들이 혼재가 돼서 떠올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국어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 중학교 1학년부터 국어를 잘한다는 무슨 뜻이냐면 국어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는 애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이미지를 기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국어 과목에서 점수 잘 받네요. 그리고 여기서 국어 과목이라고 하는 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중학교에서 국어 내신 시험 잘 보는 애. 두 번째, 고등학교 가서 국어 내신 시험 잘 보는 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 있어요? 수능 잘 보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갖다 우리가 국어 과목의 점수라고 했을 때 국어 과목의 점수 잘 받는 애를 만드는 게 국어 학원을 보내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뭐 지우셔야 되냐면요. 그 토론 뭐 이런 거. 토론, 글짓기 이런 거 지우셔야 돼요. 물론 그게 이제 학업 성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이상 최우선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점수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만 하고 뭐는 안 할 거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점수를 획득할 때 도움이 되는 걸 할 거고요. 그거에서 좀 약간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를 배제를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예비 중1이니까 뭐 아직 아니니까 예비 중1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중1이죠. 자, 이 친구들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해서 지금 5개를 갖다가 집어 넣어놨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할 건 1번밖에 없어요. 1번에 보시면 중학생 되기가 있습니다. 중학생 되기는 뭔가 하면 이제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 애가 되기예요. 사실 초등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학업이라든가 또는 뭐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좀 해주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생부터는 사실은 아무리 이 친구와 밀착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힘들어요. 이제는 자기 성적, 자기 시험, 자기가 하는 버릇 들여야 돼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시험 범위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시험 범위에서 보시면 이제 학교에서 공지를 해주는 시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학교가 시험 범위를 공식적으로 공지를 해주는 건 언제냐면 시험 2주 전이에요. 근데 시험 2주 전에 그거 나와가지고 그거 체크하고 있으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반에서는 뭐 한 학년에 이제 국어 선생님이 만약에 한 3분 계신다고 한번 쳐보잔 말이죠. 그러면은 1반부터 3반까지 들어가시는 국어 선생님 성격이 약간 좀 급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첫 번째 시간에 여기 옆에다가 국어 범위 이거다 라고 써놓고 애들한테 받아 쓰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 선생님은 좀 느긋한 분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범위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고 세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불안감이 많은 분이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확정돼서 2주 전에 이거 나올 때까지 얘기 안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만약에 맨 마지막 반에 얘가 다닌다고 한번 쳐보잔 말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자기 시험 범위 어딘지 모르면은 뭐 선생님이 얘기해주거나 또는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와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얘기해주기 전에 옆반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시험 범위 미리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뭐 요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자기 성적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앞반이랑 뒷반이랑 프린트 다르고 가르쳐준 내용 다른 경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해주시긴 좀 힘들어요. 자기가 내 성적은 이제 자기가 챙겨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요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부모님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개정 국어 내용 대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신경 쓸 일이지 부모님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어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의 내용은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근데 바뀌는 것들에 발맞춰 가지고 이제 저희가 교과서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은 자기가 처음 보는 거니까 자기가 받은 교과서 열심히 하면 돼요. 단 부모님들은 뭐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에서 쓰는 교과서가 지금 2025년 올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두 해째 지금 교과서를 쓰게 되는 건데 만약에 뭐 학원에 갔을 때 또는 자습서를 샀을 때 만약에 만들어진 지 10년 된 거 쓰는 학원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의 커리큘럼이 최신인가 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교재라든가 또는 뭐 교과서, 소설선 뭐 이런 거를 사서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든가 할 때 이 내용이 최소한 뭐여야 되냐면 이제 이 친구들은 작년에 나온 거여야 돼요. 요건 이제 알아두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 친구들이 가야 될 길이 되게 많아요. 일단 중학교에 입학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고등에서 내신 점수 받고 그런 다음에 수능 쳐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친구들이 국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게 할 것인가 요걸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목표를 세우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냥 중학교 1학년에서는 중학교 1학년 내신 공부하고 2학년에서 2학년 내신 공부하고 3학년 여름방학부터 뭐 예비고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단기로 끊어서 목표를 세우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멀리 내다보고 장기 목표를 세우는 분도 계시고 그건 이제 지금 선택을 하셔서 이제 좀 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보시면 이제 국어 기초 지식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이제 지식이 있는지를 갖다가 알고 그런 다음에 지식을 갖다가 외우게 하는 것.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5번은 지금 객관적 평가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게 초등학교랑 중고등학교의 국어 과목의 목표가 달라요. 초등학교 국어 교육 과정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애들이 국어를 싫어하지 않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뭘 허용을 해주냐면은 이 친구들이 이 과목에서 이제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탐구해 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걔가 정답일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네가 맞다. 네 생각도 옳다. 넌 더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식으로 사고를 확장시키면서 이 과목을 싫어하지 않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중고에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이제 사실을 가르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친구들이 뭐에서 되게 혼돈을 많이 느끼냐면은 작년까지는 이렇게 해도 맞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갑자기 학교에 왔더니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자율성을 획득시키되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쭉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 과목이 생긴 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쓰는 교육과정이 이제 2028년에 수능 보는 친구들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걸 2022 개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이 26인데 지금 22 개정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 22년에 이제 결정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하겠다는 건데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은 첫 해 1학년, 둘째 해 2학년, 셋째 해 3학년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이잖아요. 지금 2025년에 중학교 1학년이랑 고등학교 1학년이 교과서가 바뀌었고 이 세 교육과정을 적용을 해요. 걔들이 지금 첫 해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제 2023년생이잖아요. 잘 태어났어.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쭉 돌려본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은 지금 이제 쓴 지 2해 된 교과서를 쓰게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 갔을 때는 쓴 지 5해 된 교과서를 쓰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바뀌는 교육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뭐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매체 언어 교육이라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텔레비전, 영상 이런 거에서 하는 국어, 이런 거에서 이제 말하는 내용들을 국어에 집어넣겠다는 거 하나. 그런 다음에 독서, 작문 뭐 요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크게 뭐가 일선 교육 과정에서 티가 나지는 않았어요. 왜 티가 안 났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중등 교육과정 또는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면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없던 뭐가 들어간 거냐면 여기 매체라는 애가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나머지 애들이 부모님들 다 이렇게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이렇게 영역이 5개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매체라는 영역이 추가가 돼서 공통국어라는 영역을 형성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공통국어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요. 사실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모양 자체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공통국어가 몇 년짜리냐면은 9년짜리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한 바퀴. 그런 다음에 4, 5, 6학년에서 한 바퀴. 중1, 2, 3에서 한 바퀴 해서 똑같은 내용을 이 친구들한테 3번 가르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을 이 친구들한테 3번 가르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에 가면 또 이제 공통국어 1, 2가 이제 고등학교 국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의 공통국어 1, 2도 이거를 똑같이 반복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국어는 수학처럼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이 있는 과목이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조금씩 심화하고 반복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초1부터 고1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쳐야 되는 시험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앞길도 되게 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할 게 이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국어를 공부하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학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많이 기억에 나시는 게 문학일 테니까 문학을 공부하는 방법,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을 가지고 그걸 딱 중학교 1학년 교과서만큼만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1학년 시험 잘 보고 잘 봤다 이러고 끝내고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조금 신경 쓰기만 한다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내용은 어차피 영원히 계속 반복돼요. 그 왜 토끼가 그 용궁에 가서 간 뺏길 뻔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토끼전 또는 수군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토끼전 수군가는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서에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수능이 났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가르칠 때 그 학년에 한정하지 않고 그 위에 학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을 심화해서 접근할 수 있을지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좀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추운데 오셨으니까 꿀팁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그대로 뭐가 되면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그대로 수능 치는 내용이거든요. 수능도 요 영역으로 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아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문학이나 문법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영역일 텐데 근데 보면은 수능에서 이 영역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 없는 애가 있어요. 우리나라 수능에서 보통 국어 과목에서 뭐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나요? 비문학이 어렵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비문학이 뭔가 하면요. 여기 있는 읽기예요. 읽기가요. 그 한자로 하면 독서잖아요. 읽기, 독서가 비문학 영역이에요.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약간 좀 우리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진 경우가 많냐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없다가 갑자기 수능에 생겨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책을 읽는 법, 제시문을 분석하는 법까지 해서 차곡차곡 해서 고3에 터뜨리는 뭐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 읽기 같은 경우 얘를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기 과목은 2개로 구성돼 있어요. 첫째, 진짜로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에서 했던 도서관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책 찾아서 읽고 독후감 쓰기 도 여기 있는 읽기에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제시문을 분석해서 핵심 내용 찾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비문학 도 읽기에 들어가요.
근데 아까 목표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목표는 점수 잘 받는 거라고. 그럼 점수 잘 받는 읽기라고 할 때 앞에 읽기하고 뒤에 읽기 중에서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뒤에 읽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저희가 읽힐 텐데요. 책을 읽힐 때 뭘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이 읽기가 우리 친구들의 취향과 행복을 위한 읽기가 아니고 나중에 비문학 텍스트를 위한 읽기가 되도록 읽어야 돼요. 그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거 잘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똑같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하고 수능 되게 되면 이제 공통국어 끝나고 나서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인데 혹시 화법과 언어라고 돼 있잖아요. 화법과 언어가 뭔가 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말하기 듣기하고 문법하고 화법과 언어예요. 그런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독서, 책 읽기, 아까 읽기 과목, 그런 다음에 작문. 요렇게 해서 요 세 영역을 고2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수능도 그냥 요거로 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개정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가 지금 개정인지 아시는 분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험 치는 고등학교 3학년들은 어떻게 치냐면은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언어와 매체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치거나 언어와 매체를 치거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치도록 돼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이 개정부터는 어떻게 하도록 한 거냐면 선택권을 박탈한 거예요. 선택권을 박탈하고 그냥 요거 전부 다 배웠으니까 전부 다 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점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한 국어 그만큼,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할 국어 그만큼, 고등학교 1학년에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수능까지 칠 국어 그만큼은 결국 한 덩어리예요. 뭐 별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말씀을 설명을 편하게 하려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진도까지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저희도. 근데 사실은 좀 정확하진 않은 설명인 거예요. 그거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토끼가 용궁에 가서 간 도둑 맞을 뻔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럼 몇 학년 거예요? 초등에도 나오고 중1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왔으면?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기 되게 애매해요. 한 번에 되게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국어는 계속해서 반복, 심화를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선택권이 없어진 것과 더불어서 이제 뭐가 있느냐. 자,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제 5등급제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일단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수령, 서술형 평가로 가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건을 박았어요. 논수령, 서술형 평가를 지향하되 수능은 계속 객관식으로 볼 거다. 그러니까 뭐를 선논수령을 하라고 하는 거냐면 고등학교나 중학교 내신의 선논수령을 더 많이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선논수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교사 출신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보시면은 그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교사들이 배제해야 되는 시츄에이션은 뭔가 하면요. 고득점의 동점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은 4%까지 전체 학생의 4%까지 1등급을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교생이 100명인 학교에 국어가 쉬운 바람에 100점 0점을 맞은 학생이 20명이 됐다고 쳐보잔 말이죠. 이거는 정말 그 허용당할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최대한 뭘 피해야 되냐면은 동점자를 피하기만 하면 돼요. 최고점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일인데 시험을 너무 어렵게 냈어요. 최고점이 90점이 안 됐어요. 평균도 50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최고점 받은 애가 한 명이었고 동점자가 아무도 없이 그냥 시험 잘 본 대로 또로록 해가지고 4%까지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점자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그냥 일단 시험 문제를 무지하게 어렵게 내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문제에 배점 차이를 줍니다. 이 문제는 5.35점, 이 문제는 2.27점. 그래서 그거 다 더했는데 100점 안 나오면 되게 힘들거든요. 일단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점수가 그 0.1점 차이로 등급이 갈려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논술형으로 배점 20점짜리 문제를 뒀다? 그럼 이 문제는 그 학생의 인생을 가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자기 입장에서 엄청 열심히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학생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는 이렇게 썼기 때문에 20점 만점에 19.5점이고 너는 이렇게 썼기 때문에 20점 만점에 19.1점이다. 그러므로 얘는 1등급이고 너는 2등급이다.
학생 본인한테 지금 이 세계에서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글짓기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굉장히 그 섬세하고 정교하게 뭐가 들어가는 게 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하는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쓰기를 자기가 혼자서 연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런 사실 선훈 수령에서 가장 고통받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문학적 소양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얘들이 오히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센 조건에 다 맞게 쓰는 게 아름다운 글쓰기보다 우선시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구조가 되게 특이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은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뭐 선택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친구들은 그냥 국어라고 나와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라고 나와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문법 선택, 무어 선택 이런 게 없어요, 얘들은. 그냥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글쓰기는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글쓰기가 자유롭게 쓰기, 원고지에 쓰기 또는 자기 생각 쓰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제시한 팩트를 선생님이 제시한 조건에 맞게 쓰는 그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국어로 공부해야 되는 요런 거예요. 아까 국어를 되게 여러 바퀴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 바퀴 국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논설문 잘 읽는 법 이걸 어떻게 몇 년 안에 끝내겠습니까?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끊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우리 친구들의 목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요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목표는 명확하고 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우리 친구들의 이제 삶의 그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각각의 학년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중학교 시험 봐야 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에서 고1까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요 영역 중에서 뭐가 되느냐? 문법입니다. 문법은 중학교에서 무조건 다 끝내고 가야 됩니다. 왜냐?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내용이 안 나오고요. 영원히 뭘 하냐면은 중학교에서 문법 잘 배운 애만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계속 나와요. 애들이 짜증낼 정도로. 그래서 중학교에서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현대국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에서 완벽하게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었을 때만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보통 뭐라고 보냐면 문법 과목 하나랑 애들이 시험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번에 문법 들어있고 떨거지 뭐 하나 있어요. 이번에 문학 들어있고 다른 거 뭐 하나 있어요. 일단 일선 학교 시험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문법을 일단 완벽하게 해놓으면 되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그 고등 내신이나 또는 이제 중3부터 중3에서 애들이 어려워한다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문학입니다. 문학이 진짜 어려워요. 고등학생들한테. 그래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문법을 끝내고 그런 다음에 고입할 때까지는 문학에 대한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춰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문학 있잖아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떤 지식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처음 본 글을 읽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문학은 영원히 끊지 않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고3까지 만들어 나가야 돼요. 목표가 3개예요. 자, 첫째, 문법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끝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학은 끝은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계속 공부하면서 쌓아나가야 되는 거고요. 비문학은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기만 하면 돼요. 단 이제 비문학이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은 지금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는 할 필요가 없는 거냐면 비문학이 어렵다고 하니까 비문학이 몰빵하느라고 문법이나 문학을 안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과목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은 요거예요. 뭐 중1부터 해야 되냐 뭐 요런 건데요. 사실은 중1부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중2는 1년에 시험을 4번 봐요. 1년에 시험을 4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 보고 중간에 방학 껴있고 5월에 가정의 달 껴있고 뭐 그런 다음에 시험 쳤으니까 뭐 일주일 놀고 2주일 놀고 방학이니까 어디 갔다 오고 하면은 중2는 진짜 눈 감았다 뜨면 지나가요. 그러니까 중2는 사실은 뭐 하기가 되게 힘드냐면은 계속해서 내신 과목을 하면서
저까지 같이 이어나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중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에서 뭐 이렇게 좀 1학기에서 뭐 시험 치고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하다 보면은 여름방학 때 뭐 자소서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중3도 되게 바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어의 전체 틀을 한번 쭉 둘러볼 수 있는 거는 중학교 1학년이 맞아요. 안 끊고 계속해서 전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1이 가장 국어의 기초 실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되게 오래 가르쳤는데요. 사실은 보면 뭐가 차이 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이 친구들이 쭉 계속 공부해서 습관이 있고 문제 풀 줄 아는 친구하고 똑똑한데 백지인 친구하고는 사실은 그 친구가 겪는 고통의 수위가 달라요. 자, 국어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중2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1에서 해놓고 중2를 노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사실은 웬만하면 안 끊고 쭉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국어는 집에서 해도 되지 않냐. 저희가 할 말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를 집에서 가르쳐도 된다. 나는 국어를 집에서 가르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문학이거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는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을 못 읽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머니들 문학이 제일 가르치기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노새 두 마리라는 소설인데요. 배경이 1970년대예요. 이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다가 어렵다고 중학교 2학년 교과서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시 어렵다고 중학교 3학년 교과서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맨 앞에 뭐라고 박혀있냐면 배경이 1970년대라고 박혀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설의 앞에 두 줄만 봐도 성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은 배경이 교과서 맨 앞에 힌트를 줘요. 배경이 1970년대 서울이다. 라고 해놓고 70년대 서울의 풍경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 본론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연탄을 싣고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탄 배달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껴 맞출 수가 있어요. 70년대 연탄 배달? 오케이. 그런데 70년대 서울에 노새 배달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뭔가 문맹입니다. 문맹으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산업화에 떠밀려서 서울로 와서 연탄을 노새로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죠. 일감도 이제 거의 없고 지금 이제 거의 실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자, 나는 지금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연탄 배달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뭘 체감하는 사람이냐면 자기가 이 화려한 도시의 차량 틈바구니를 헤쳐나가는 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노새를 몰고 다니는 게 너무 멋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노새 배달을 갖다가 따라다닙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에게, 뭐 국민학교겠죠? 국민학교에 다니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 그래요.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13년에 태어나서 서울에서 지금 자란 우리 착실하고 열심히 공부한 이 친구들이요. 지금 여기에 무슨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냐면은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 이 문장에다 밑줄 쳐놓고 이 말을 한 아버지의 마음을 쓰라 그래요. 우리 친구 뭐라고 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초등학교 때 부모님에게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는 말 되게 많이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는 이 말은 뭐가 들어있냐면 너는 나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맞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자신의 직업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거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얘들은 노새하고 연탄이 뭔지부터 설명해야 돼요. 얘들한테 연탄은 무슨 이미지의 아이템이냐면요. 부모님들과 캠핑 가서 먹었던 따뜻한 바비큐의 추억이 연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연탄과 노새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강사가 21세기 2025년, 26년에도 학원 강사가 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요. 문학이에요. 이거를 자기가 혼자 아무리 읽어봤자 뭐밖에 안 나오냐면 오독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부모님과 같이 읽는다?
그냥 가정의 불화만 찾아와요. 이건 저한테 뭐 혼나면서 배우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라고 하면 설명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 이 세계를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거두려고 나섰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말린 이유. 이거 애들이 아버지가 말렸다 이거 왜 말렸냐 물어보면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옷이 더러워질까 봐 이딴 거 써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실은 학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원에서는 문학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친구한테는 학습과 암기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 친구가 문학에 감이 없어서 뭐 작품을 못 읽어서 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하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 문학은 그냥 한 작품이라도 더 본 놈이 무조건 이겨요. 왜냐하면 다 공평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한 애가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시작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문법을 잘 안 믿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지금 거기 자료에는 없거든요. 다른 남의 학교 기출문제여서 그냥 자료에는 뺐는데 그냥 국어 과목의 모양인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중학교 1학년 시험입니다. 중학교 1학년 시험에 품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조사라는 게 있어요. 은근히가 을들이 조사거든요. 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시험은 조사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은근히가 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에 뒤에 붙어야지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딱 우리가 배운 그 조사에 대해서만 물어본 문제예요. 이게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옆에는 지금 며칠 전에 봤던 중학교 3학년 시험 문제인데요. 이 학교는 참고로 대치동에서 시험 문제를 문법을 지금 가장 어렵게 내는 학교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수준으로 나왔냐면은 그 고등학교 1, 2학년에 갖다 놔도 손색 없을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사실 조사 단원은 중학교 1학년에 있었던 단원이거든요. 요 단원은 무슨 단원이냐면 문장 단원입니다. 주어, 목적어, 뭐 서술어 이런 거 하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문장 단원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지금 이 문장에 보시면 주어가 지금 나는이란 말이에요. 나는이라는 주어가 조사 뭐를 써가지고 형성을 됐느냐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단원의 지식 전체를 물어보되 뭐 한 거냐면 1학년에 배웠던 지식이 있는 애만 풀 수 있도록 한 거죠. 요게 지금 사실은 중학교 문제라고 갖다 놓긴 했지만 고등학교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문법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문법 본다. 이런 문법 봐요. 지금 여기 최소한 3단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운 조사 단원, 그런 다음에 중학교에서 2학년에서 배운 단어 단원,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문장 단원을 다 복합해야 풀 수 있도록 지금 시험 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얘는 며칠 전에 봤던 수능인데요. 마침 딱 그런 문제가 났어요. 보시면은 지금 품사가 사로 끝나거든요. 명사, 대명사 할 때 사로 끝나고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문장 성분을 배우는데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조건이 실현된 문장을 찾으라 그랬는데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인 문장. 품사 1화 중1 때 배운 거, 중3 때 배운 거를 합해가지고 물어봤고요. 그런데 두 번째 높임 표현이 나타날 거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릿수가 하나인 서술어, 둘인 서술어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용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수능입니다. 아까 제가 반복 심화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국어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심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를 할 때 2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한 그 얘기를 좀 다시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거 하고 끝내는 중학교 1학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섞어서 심화하는 문제까지 접근을 해보는 중학교 1학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단원에서 조사 단원 지나서 다음 단원 하는 애가 있고요. 그 앞에 걸 계속 섞어가지고 배워서 어려운 문제까지 접근하는 애가 있는 거죠. 저희가 뭘 만들겠다고 하는 거냐면 후자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능 국어라고 돼 있는 거는 그래서 중등 국어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요런 얘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쓰기 단원도 쓰기 얘기도 잠깐 드렸었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지금 모 중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얘가 가장 보기 쉬워서 조금 옛날 건데 갖고 왔어요. 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이게 주관식 문제거든요. 자, 다음 글에서 A에 쓰인 표현법과 그런 다음에 이 시 전체를 통하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요. 요거 사실은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A의 표현법은 의인법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거는 이 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의인법이랑 주제를 쓰는 건데 보시면 조건이 있어요. 요 조건에 맞게 써야지만 문제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사실 요런 조건, 그런 다음에 요 순서를 맞추는 거 요거 되게 힘들어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풀어봤자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왜 감점되는지 모르겠다. 요런 얘기예요. 이건 시험 문제 낸 사람이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글쓰기 연습들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텐데 비문학 제시문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본 적이 있었던 비문학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럼 비문학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문학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문제를 풀고 그런 다음에 제시문을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밑줄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제시문을 봤을 때 이게 뭐에 대해 설명하는 거고 나눠서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합해서 순서를 설명하는 건지 이런 걸 분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스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지식도 있어야 돼요. 사실 비문학은 뭐 어디 우주에서 떨어진 내용을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그 어떤 지식이 있는 학생이 이 제시문을 압도적으로 쉽게 풀 수가 있냐면 국가의 법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는 문제 푸는 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저하고 조은별 선생님하고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계속 데리고 할 거예요. 하면서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할 거냐면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시간이 있고 아직까지 친구들이 착할 때, 아직까지 이게 중2에 그분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아직까지 쭉 이제 연계성을 가졌을 때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공통국어라고 돼 있는 거, 국어라고 돼 있는 걸 한번 머릿속에 집어 넣을 거예요. 쫙 집어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공통국어라고 되어 있는 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쭉 같이 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3부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뭐 할지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성 있게 낭비 없이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가 되게 어려운 과목이긴 한데 잘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인 커리큘럼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있었냐면 비문학이 있고 문법이 있고 문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책 읽기의 목표는 비문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중학교 1학년 커리큘럼이 1년 동안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희 조은별 선생님이 얘기 좀 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담임마틀 조은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실제로 저희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수업 내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강의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덜 힘들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의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어 전공자의 강의력과 노하우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김나래 선생님은 국어 교육 전공하셨고요. 저는 국어 국문 전공이에요. 그래서 전공자가 담당하는 수업이고 저희 둘 다 이제 강의 경력이 10년이 넘었어요. 사실 10년 넘었다 이러면은 한 2년 전만 해도 어머님들께서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최근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네. 네, 10년이 넘었고 대치동에서만 해도 벌써 이제 저도 9년 차가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수업과 관련해서 강의력이라든가 학생을 컨트롤하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어떤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저희 학원의 어떤 전문성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계성 있는 완벽한 커리큘럼. 사실 저희 학원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수업을 해요. 어머님들
학생들 오신 이 3관이 저희 고등 수업을 하는 관인데요. 저희는 중학교 1, 2, 3학년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친구들이 결국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중등에서 채워줘야 할 부분들을 놓쳤다고 하면 저희가 고등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좀 죄송스럽고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등 과정에서 채워야 될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채워주는데, 이때 채운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목적은 뭐냐 하면, 어차피 김나래 선생님이나 저나 고등학교 내신 수능 다 다뤄봤고 모의고사도 이제 다 다뤄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어에서 제일 힘들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과서가 개정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중1 교과서만 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고1 교과서도 개정이 되었어요, 동시에. 그래서 지금 고1, 고2, 고3도 다 새로운 교과서를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미리 숙지를 하고 조사를 해서 고등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교과서가 이렇게 바뀌니까 고등에서는 이런 거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고등 선생님들이 요즘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서 특히 부족하니까 중학교에서 이것 좀 더 공부시켜주세요. 특히 얼마 전만 해도 어휘 공부 좀 많이 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중등 과정에서 갖춰야 될 것들을 빠짐없이 갖추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꼼꼼한 학생 관리인데요.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책 읽기 시키고 그다음에 아이들 뭐 과제 해오고 막 이런 것들 김나래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글쓰기 부분에서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뭔가를 도와주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우리 정말 잘 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 쓰네 하는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사실 저도 만약에 뭐 저희 아이가 그렇게 썼다고 하면 괜히 기특하고 뿌듯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입학할 친구들 앞두고 해서 이제 입반 테스트 보고 채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본인의 생각, 의견, 감상을 많이 서술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의견, 감상은 사실 채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거든요. 특히 뭐뭐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는데, 그건 본인의 개인의 감상이고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아이들한테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는 게 올바른 답안 작성 방법이고, 이렇게 쓰면 어느 요소에서 감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고쳐 써와, 이렇게 글쓰기를 개별적으로 제가 2번씩 점검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 시간 내에 점검한 내용들을 이제 테스트를 보고 나서, 테스트에 대해서도 과제가 부족하다거나 테스트 점수가 미흡하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업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클리닉이 들어가고요. 또 학생들하고 개인적인 그런 교류, 소통,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일단 학교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3월, 4월까지 수업하는데 제가 너무 힘든 게, 학원에 와서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한마디 두마디씩 선생님 저희 학교 담임 선생님이요, 뭐 저희 학교 반에 어떤 친구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그걸 끊고 진도를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그냥 마냐 나 진도 나가야 되니까 조용히 해, 입 좀 다물고 있어,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도 좀 이제 같이 밸런스 있게 교류를 해 나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여학생이긴 한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친구랑 좀 다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험 기간인데 공부가 잘 안 된다. 선생님이 혹시 이 친구 문자를 좀 보고 제가 어떻게 말해야 이 친구의 마음이 풀리고 갈등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러면서 정말 그 카톡 주고받은 걸 캡처를 막 10개씩 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당연히 시험 공부가 중요한 시기에 그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안타깝긴 했는데,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절절매는 걸 보고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답장을 보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너가 이런 거에 너무 마음 쓸 필요 없어, 막 제가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하고는 좀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 이런 것들도 쌓아야지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한테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할 준비가 되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학원에 와서 이제 선생님하고 학원 선생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믿고 따라주는 학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 관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정서 케어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시간 활용. 이거는 사실 저희 학원에 이제 김나래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저희 학원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국어 공부 말고도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 수학 공부도 해야 하고 뭐 방학 때는 과학 특강도 듣고 뭐 사회 특강도 듣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어 공부를 막 일주일에 3번, 4번씩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기에는 아이들이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국어 공부는 일주일에 1번 학원에 와서 3시간 공부하고요. 제가 과제를 많이 내는 학원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과제까지 포함해도 일주일에 한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면 국어 공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국어 공부 외에도 다른 과목에도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아예 학원 방침을 정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대목에서 학부모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어머님들도 중학교 1학년 국어 처음에 빨리 시켜야 된다, 요즘에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데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또 과외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어머니 집을 왜 파셔요? 파실 이유가 없죠. 방법은 하나예요.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시키면 집을 파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국어는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어머님들이 애들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좀 여행도 가면 좋겠고, 또 우리 친구들 방학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고, 또 한 5월, 6월 달쯤 정도 되면은 뭐 올림피아드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현실적으로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님께서 학생하고 딱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국어는 일주일에 1번 딱 학원만 가라. 그냥 숙제 하루에 30분씩만 해라.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만 약속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 학원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실제 수업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 공통국어로 바뀌면서 국어 과목의 명칭이 조금 다르게 편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이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독서 언어, 그리고 문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김나래 선생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 국어에서 읽기가 고등 올라가서는 어떤 표현으로 바뀐다고 하셨죠, 어머니? 독서. 그쵸? 네, 독서. 네, 독서예요. 그 다음에 이 작문이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쓰기로 들어가요. 네, 그리고 화법과 언어에서 이 언어가 중학교 과정에서 문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등 올라가면 문법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작문이 이제 쓰기가 작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읽기가 독서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공통 국어에서요, 저희 화법 빼고는 이렇게 4가지 영역을 매주 과정별로 돌아가면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어에 해당하는 이 영역들을 어느 하나 빼놓지 말고 두루두루 해야 되거든요. 사실 화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하는 이유가,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해도 돼요. 어차피 화법이라는 거는 말하기 듣기이기 때문에 한국인인 이상 틀리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거의 뭐 영어 듣기 평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문제지 몰라서 못 푸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집 안 파실 수 있어요, 어머니. 일단 이 읽기, 쓰기 영역은요, 저희가 비문학 영역별 필독서 읽기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별이라고 하면 수능 비문학에서 다루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영역의 배경 지식을 쌓는 그런 도서들로 선정을 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중심 내용을 요약을 해오면, 그 요약해온 내용을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내용을 보고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갔다거나 문장이 좀 어색하다거나 심지어 뭐 맞춤법이 좀 이상하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다 교정을 해서요, 다시 아이들이 쓰고
선생님한테 다시 검사받고 이렇게 이제 2차에 걸쳐서 글쓰기 수업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요, 저는 굉장히 지금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내신 정규 수업 담당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지금 이 동네 학교들 다 좀 바뀐 게 수행평가 비중이 거의 다 40%예요. 수행평가. 국어 영역에 한해서는. 근데 그 수행평가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글쓰기예요. 글쓰기도 이제 본인의 경험을 뭐 양식에 맞춰서 뭐 보고서를 쓰든 감상문을 쓰든, 그다음에 독서 이력제 꼭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글쓰기를 아이들을 더러 혼자 해라 라고 시키면 사실 우리 친구들 작성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조건을 파악하는 것마저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수행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글쓰기 훈련은 지금부터 꾸준히 할 필요가 있어요. 당장 3월부터 수행평가는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김나연 선생님이 이제 노새 2마리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요즘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학 영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학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교과서가 바뀌면서 제가 중등 교과서를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 2학년 개정된 거는 상세한 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시 영역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심지어 이제 고등에서 다루는 고전 시가 영역도 실려 있고요. 근데 소설은 오히려 쉬워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게 내신이 쉬워진 거지 수능은 똑같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신도 대비해주고 수능도 대비해줄 수 있는 그런 문학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감상 원리를 아이들더러 깨우치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 문법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김나연 선생님이 앞에서 강조를 하셨는데, 문법은요 지금부터 미리 해둬야 돼요. 지금부터 미리 해둬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생을 안 하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공부 따라가기 어렵다, 성적 안 나오고 등급 안 나오는 친구들 보면 거의 다 중학교 때 국어 공부 안 하고 수학, 과학 선행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국어 때문에 발목을 잡히게 되니까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그래도 단기간에 빨리 해결을 해놓을 수가 있는 게 이 문법 파트예요. 그런데 이 문법 파트는 특히나 좀 심화 학습을 학원을 다니면서 미리 해둘 필요가 있는 게, 문법 문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번에 모 중학교 1학년 국어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시험 평균이 국어 평균이 60점대 나왔거든요. 소문 들으셨죠?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다 봤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좀 너무 하셨다 싶으신 게, 고등학생한테 그 문제 풀라고 줘도 아마 답 못 골랐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조사, 이다라는 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줬는데 이걸 것인데 이렇게 쓰면 이다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다 이렇게 써놓으면 더더욱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개념만 숙지해서 될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응용할 줄도 아는 그런 능력을 점검을 하는 테스트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법이 모 중학교뿐만 아니라 Y모 중학교도 너무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 때문에라도 지금 점점 문법은 학교에서도 좀 더 심화 수업을 시키는 측면이 강하고요. 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국어를 위해서라도 좀 심화 학습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 4가지 영역을 놓치지 않고 두루두루 시키는 그런 효율적인 커리큘럼으로 아이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사실, 그리고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게,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되냐. 일단 저희 학원에 1%반, 4%반 있는 거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입반 테스트를 통해서 반 배정이 이뤄지고요. 1%반하고 4%반은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1%반 같은 경우는 작품을 배우더라도 중학교, 중등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부터 시작해서 고등 심화까지 다루고요.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에 실려있는 지문들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반도 똑같이 문학하고 독서 공부를 하는데, 문학은 중학교 교과서 한 중3 정도까지 저희가 아울러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 독서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교과서 지문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지문 중에서 모의고사 지문 중에 조금 쉬운 거 발췌해서 문제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배우는 영역 4가지는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목표 자체가요, 4% 반에서 아이들 국어 기초 체력 쌓아서 1% 반으로 올리는 게 저희 목표예요. 실제 수업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가 4% 반인데요. 4% 반하고 1% 반하고 이 독서 논술 영역은 동일합니다. 필독서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법, 경제, 과학, 역사 등 비문학 도서들 선정을 해서요. 중심 내용을 찾고 논제에 맞게끔 글을 작성을 하고 또 요약을 해오는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300자에서 뭐 한 400자 정도 되는 짧은 글을 원고지에 작성하는 연습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글을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고 첨삭을 한 다음에 고쳐쓰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필독서를 저희가 영역별로 읽히는 이유는 나중에 고등 올라가서 이번에도 이제 비문학 오답률 높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비문학 너무 어려워졌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배경 지식을 쌓는 데에도 좀 유용한 저희 독서 수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1 4%반 같은 경우는 내신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다음에 후반부로 가면 이제 중3 수준의 지문들 읽어볼 거고요. 그다음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법 개념 숙제합니다. 그다음 비문학도 좀 쉬운 것들 공부를 하면서 기초 지식부터 차근차근 학습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내신에서 아이들이 성과를 얻어서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수업일 거예요. 그 다음 1%반 같은 경우는 필독서 읽는 거는 동일하고요. 수능 국어 시간에 조금 더 고등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로 선정을 해서 좀 더 어려운 지문들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문법뿐만 아니라 중3, 그다음에 고등 올라가서도 배울 그런 문법들, 현대국어 문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 지문도 좀 어려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지문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내신,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수능 국어까지 다루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좀 보시면요. 4%반 같은 경우는 1, 2월 달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문법 보고요. 1%반 같은 경우는 교과서 문법 플러스 문학까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조금 더 부담이 생기겠죠. 1%반은. 그다음에 이제 3월, 4월에는 4%반은 중등 교과서 현대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들 볼 거고요. 그다음에 1%반 같은 경우는 비문학 같이 병행하면서 문학 공부할 거예요. 이때 현대문학이 중등 1학년, 2학년 교과서 지문 말고 조금 더 심화된 지문들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6월 달에는 이제 고전 문학 공부를 하고 비문학 이때 이제 시작하는 거고 7, 8월에는 중1, 2 교과서 문법 정리인데 1%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국어 문법을 총정리하는,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심화가 되는 수업이 이제 1%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이후는요, 저희가 2학기부터는 이 동네 친구들은 거의 다 2학기에 지필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 지필고사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구성은요, 똑같이 어휘, 수능국어, 독서논술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 어휘 같은 경우는 아이들더러 저희가 문학 개념어나 한자, 관용어, 속담, 한자성어 이런 거 선별을 해서 매주 50개씩 외우게 과제를 줘요. 그리고 학원에 와서 그 주어진 단어들의 용례를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게 좋을지 막 이런 거 설명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입반 테스트를 이제 채점을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 친구들이 특히나 속담을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상상 초월의 답변들이 이제 나오는데 사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문항 유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니 이거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재해석한다고 창의적으로 괄호 열고 틀렸음 이건데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속담이나 관용어를 진짜 많이 틀려요. 제가 수업하다가 정말 웃음을 참지 못하고 이제 터졌던 사례가 있는데 애들더러 이제 머리가 크다라는 관용구 뜻이 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다 막 웅성웅성 막 이래서 왜 뭔데 이랬더니 막 자기들끼리 머리가 크다 이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 놀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나쁜 말 아니니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머리가 크다가 그게 아니라 철이 들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건 칭찬이다 이랬더니 애들이 거기다 대고 또 하하 머리가 크다 이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진짜 사실 저희는 공부를 하고 외우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용례도 알려주고 이런 상황에서 쓰니까 너네들도 이렇게 이해해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암기해온 걸 가지고 학원에 와서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능국어든 내신국어든 수업을 하고 필독서 읽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영역별 필독서는 조금 이따 다시 안내해 드릴 텐데 2주에 한 권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2주에 한 권. 그래서 저희 과제가 그렇게 부담이 큰 분량은 아니에요. 한 주에 반 권 정도만 읽으면 되고 그 반 권도요 100에서 한 150페이지 정도 수준이라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어요. 충분히. 네. 저희 필독서 좀 목록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이번에는 과학, 그다음 사회 영역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궁금했어 뇌과학 이 도서하고 10대와 통하는 건축과 인권 이야기 이게 과학이고요. 이거는 기술 그리고 인문 영역도 살짝 섞여 있는 도서예요. 그다음에 심리학을 빛낸 결정적 질문 이거 하고 그림이 보이고 경제가 읽히는 순간 이건 사회 도서고요. 이 책이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중학교 3학년 학생들 학교에서 필독서 읽기라고 준 도서 중에 이게 있었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예술 영역도 같이 접해서 이해할 수 있는 도서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들 아이들 지금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책 읽으면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재미있으면서도 어디 가서 방학 때 나 책 좀 읽었다 뽐낼 수 있는 도서로 선정을 했고요. 실제로 이 10대와 통하는 건축과 인권 이야기 이거는 작년에 1월 달인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읽혔는데 아직까지도 이 책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 굉장히 재미있게 읽어 하는 그런 도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독서 선정을 하고 총 8주에 걸쳐서 읽는 교재예요. 그래서 이 필독서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께서 직접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요즘 친구들이 학교에서 막 도서관에서 알아서 좀 빌려오는 엄청 자기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친구들이 많던데 당분간은 적응할 때까지만 어머님들께서 도서는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업 세부 구성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학원에 와서 그 전주에 배웠던 거 복습 테스트 그리고 어휘 테스트 이거 같이 할 거예요. 그다음에 수능국어든 내신국어든 그날 뭐 문학을 배웠든 문법을 배웠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는 테스트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 논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책 읽어온 거 중심 내용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읽어보면서 점검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정답이 있는 글쓰기를 작성하는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아까 서술형 기출문제 보셨잖아요. 그런 서술형 기출문제를 아이들이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파악을 해서 한두 문장 정도로 짧게 구성을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서 저희 독서논술 수업은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제가요 이렇게 3가지예요. 어머니 어휘 외워오고 그다음에 배운 내용 복습하고 뭐 또 암기 필요하면 암기하고 내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어오는 거 그다음에 책 읽고 요약해오는 숙제. 그래서 이 과제하는 게요 좀 적응 빨리 하는 친구들은 2시간이면 충분히 하더라고요. 책 읽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근데 물론 책 읽는 시간이 학생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더라도 한 3시간 이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 끝나고 나면은 평균 몇 점 중에서 우리 친구 몇 점 받았는지 그리고 다음 주 과제 뭐 해와야 되고 이번 주 과제 이 친구 뭐 안 되어 있는지 이렇게 문자 발송 나가고요. 만약에 테스트 점수가 미흡하다거나 과제가 미흡하다거나 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 남겨서 마무리 시켜서 보내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10시부터 1시 수업이다 라고 하면은 1시에 바로 가는 친구들이 사실 거의 없기는 해요. 초반부는 특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여유 있게 스케줄 잡아주시면 저희도 좀 마음 편하게 마무리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점검하고 마무리하고 가는 걸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고요. 안 되면 다시 또 불러서 시키고 있어요. 네, 근데 되도록이면 그날 마무리하고 가는 게 저희 수업 방침입니다.
입반 테스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입반 테스트 내용이 일단 서술형 비중이 좀 높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의 어떤 기질을 발휘를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의 어떤 민낯을 볼 수 있는 영역이랄까요. 그리고 저희가 글쓰기가 굉장히 비중이 큰 학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이 탑재가 안 되어 있으면 수업을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매주 학원에 와가지고 남고 혼나고 이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이 서술형 비중이 좀 큽니다. 시험 시간은 30분 정도인데요. 뭐 거의 30분 이내로 다 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휘, 문학, 문법, 독해, 글쓰기까지 이렇게 5가지 영역을 두루 살피는 시험이고요. 따로 뭐 공부를 시키거나 해서 테스트 보러 시키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초등학교 6학년만 한국에서 잘 보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부담 없는 시험이에요. 대신에 이제 예약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저희 상담 신청서 같이 나가는데 그 신청서에 같이 메모해 주셔도 좋고요. 4% 반에서 1% 반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제가 이제 입반 테스트 보고서 상담 전화 드릴 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과제, 그리고 성실도, 저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이 일단 과정별로 결석이 많으면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총괄 테스트를 보는데 총괄 테스트 점수도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누수 없이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과제를 미흡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승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제, 성실도 이게 1순위고요. 그다음 매주 어휘 테스트하고 주차 테스트 보는데 이 점수가 평균적으로 몇 점 이상이면 저희가 승급 대상자로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총괄 테스트에서 성적 우수자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승급 대상자인 학생들한테는 학부모님들한테 따로 안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영역이 종합적이긴 한데 일단 과제, 그다음 성실도, 출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원만 꾸준히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4% 반에서 어떻게든 잘 저희가 다듬어서 1% 보내는 게 목표예요. 수업 구성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 공부하고 독서 논술 수능국어 이렇게고요. 1회 3시간, 그 다음에 15명 정원 마감이고요. 이번 개강은 12월 27일, 28일 이렇게 양일간 토요일, 일요일 수업 개강이고요. 그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는 필독서 읽고 중심 내용 찾고 문제 풀어오는 숙제 있습니다. 테스트는 어휘, 복습 테스트, 확인 테스트, 그다음에 원고지에 논술문 작성해오는 거 있고요. 입반 테스트 신청한 다음에 입반 테스트 진행 후 저희가 성적에 따라서 반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표 좀 보시면요. 토요일 반은 앞서서 설명해 주신 김나래 선생님이 담임 맡아서 2시, 6시 수업 진행해 주시고요. 일요일은 제가 담임 맡아서 10시, 2시 수업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배정이 우선이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일단 시간표 선택하시기보다는 입반 테스트 먼저 신청해 주시고 4%인지 1%인지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얼른 테스트 먼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수업한 학생들 교재인데요. 선명하게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저희 비문학 1% 반 지문 읽고 아이들 수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한 거는 제가 요약을 시켜준 것도 있고 아이가 스스로 요약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필독서 읽고 중심 내용 찾아오는 과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온 거에다가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고 이 부분이 정답이다라고 표시를 한 거고, 아이들이 직접 다시 수정을 해서 점검을 받아오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300자 정도 되는 글쓰기 작성한 거고, 학생이 이제 학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직접 첨삭을 해서 다음 주에 다시 돌려주고 그 글 첨삭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퇴고까지 해오는 게 한 텀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좀 긴 글쓰기도 같이 연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매주 나가는 과제집인데요. 과제집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과제 안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과제 뭐뭐 해와야 된다라고 문자도 드리지만 이 과제집 표지에 다 있으니까 학생이 만약에 엄마 과제 뭐예요? 몰라서 못했어요 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딱 눈에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휘 테스트 실제 문항이고 이거는 주차 테스트 실제 문항이에요. 그래서 어휘 테스트는 집에서 암기만 해오면 거의 100점, 95점 받아오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 주차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날 수업만 충실하게 배웠으면은 잘 들었으면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특강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개강이 12월 27일, 28일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이제 학기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뭔가를 좀 준비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문의를 주셔서요. 제가 12월 7일, 13일, 14일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짜리 특강 진행할 거고요. 무료예요, 어머니. 네. 사실, 네. 이 무료인 이유가, 이렇게 아이들 저희 학원에 입학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제가 수업하기 좋게 만들려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한번 다듬어서 수업시키려고 네, 일단 기초 실력 쌓기 수업이라고 말을 정하긴 했는데 읽기, 글쓰기, 맞춤법 그러니까 정말 국어 학원에서 수업 따라오는데 문제 없을 수준의 기본적인 내용들 2시간짜리 연습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이 세 타임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1회짜리 특강이고요. 3번 다 보내주실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되고 아이들 학원 오기 전에 선생님 얼굴도 좀 확인하고 또 수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국어학원 가서 뭐 할 건지 이 정도 점검만 해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제가 좀 꼼꼼하게 지도할 거거든요. 어차피 이 친구들을 제가 또 맡아서 해야 되고 김나래 선생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미리 다듬는 그런 과정의 오리엔테이션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간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조은별이고요. 네, 저 수업을 일단 사실은 좀 굉장히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1학년들은 특히나 손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클리닉 오는 것도 아이들하고 직접 소통해서 약속 잡고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는 공부 어떻게 할 건지 스케줄 관리표 작성해와라 이런 것까지도 이제 지도를 하는 편인데 학생들이 자꾸 이제 저더러 선생님 제발 그만 좀 집착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너희한테 집착을 안 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꼼꼼하고 좀 세세하게 지도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교류를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나래 선생님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그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보셨죠? 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업해요. 강압적이고요. 탄압하고요. 제가 다 맞고 너의 생각 따위는 이렇게 틀린 답이니까 내가 다 맞다는 약간 그런 유인데 그래서 오히려 어떤 친구들도 있냐면 자기가 성적을 확실하게 잘 받고 자기가 그걸 확실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강압과 탄압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한 길이 있고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축이고요. 그래서 보통 저학년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확실하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마무리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